안녕하세요. 이영엄입니다. 자,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4강이죠. 오늘은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참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그야말로 초대형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오늘 강의 내용 먼저 같이 보시죠. 인터넷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인터넷의 역사,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알아야지 인터넷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데 알아야 될 주요 개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터넷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인터넷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 세계 컴퓨터들이 공통의 규약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돼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통합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범세계 통합 시스템이다. 또 프로토콜이 있죠. TCP/IP 프로토콜을 공통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가능한 그러한 개방적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즉 인터 플러스 네트워크의 준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 어떻게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는지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뭐 많이 얘기 들으셨죠? 미국의 군사 목적 또는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였죠. 그랬을 때 미국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소련에서 어떤 폭탄을 투하를 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미국의 어느 지역이 공격을 받아도 그 마지막 살아남은 두 지역 간의 통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국방 전략적 목적에서 시작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듯이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중간 연결이 하나 끊어지면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오픈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떤 보안이나 군사 전략적인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이렇게 개방적인 시스템이라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그때는 미국 국방성에서는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유연하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이 규약을 공통적으로 채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물론 인터넷 초기에는 가능했던 서비스가 뭐 지금처럼 다양한 그런 어떤 멀티미디어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죠.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얘기했듯이 서로 간의 통신 서비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고 대역폭도 굉장히 좁았다. 그래서 그때는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가 텍스트 정보 정도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지
파일을 자그마한 파일들을 좀 암호화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라든지 그런 이제 몇 가지 서비스가 초기에는 제공이 됐었습니다. 1993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죠. 개발은 물론 80년대 말에 이제 제안이 돼서 90년대 초에 이제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었고, 이제 93년도에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이용자가 증가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그 인터넷이 처음에 그 어떤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었나? 전 세계적인 표준은 없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 전화 통신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나 규약을 정하는 단체가 있죠.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고 하는 UN이 주도를 하는 그런 국제조약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통신에 관한 규약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사실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한 표준도 만들었었습니다. OSI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택이 널리 되지 않았던 것이죠. 표준이 없어서 어떤 표준 단체가 마련한 표준이 채택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인터넷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알아서 편리한 쪽으로 자발적으로 채택을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정신은 우리가 웹 2.0이라고 얘기하듯이 인터넷의 정신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용자 편리 위주 또 자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ITU에서 개발했던 그 OSI라고 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단계도 인터넷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은 4개의 단계밖에 안 됐었는데 OSI의 경우에는 7개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국내에서 인터넷이 언제 처음 들어왔냐? 사실 1980년대 초에 국내 망이 이제 세계적인 인터넷과 망과 연결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90년대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연구망으로 사용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진 것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상용화가 시작된 것은 94년이죠. 2010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그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 사용이 편리해진 90년대 말입니다. 90년대 말에 그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제공이 됐죠. 그래서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ADSL이라고 하는 기술이 제공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하게 국내에서 늘어났습니다. 국내 인터넷 발전의 역사, 인터넷진흥원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kisa.or.kr이죠.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상용화된 지 이제 15년 이상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동안 인터넷 모습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중앙 집권적이고 좀 독점적이고 정보 제공자 중심이었던 웹사이트들이 이제는 참여, 개방, 공유라는 이런 키워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사용 환경이 바뀌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지털화, 광대역화, 쌍방향으로 특정질 수 있는 정보통신 영역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과 사회 구조를 바꿔놓고 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 활용은 모든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며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이후 인터넷 사용자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브라우저 탄생 전에는 텍스트 위주의 그러한 일부 연구진이 혹은 군사 전문가들 혹은 정부의 관계자들이 인터넷을 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그러한 그 개념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요. 하지만 그래픽 환경의 브라우저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에 보급된 그러한 PC와 브라우저가 만나서 인터넷 단말기로 변신을 해서 브라우저에 출현 뒤에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러한 효과를 이루게 되고요. 브라우저의 영향으로 디지털의 수요가 증가되게 되고 인터넷은 급속도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초기에는 웹 표준을 따르는 그러한 넷스케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내장시킴으로 인해서 웹의 발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웹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설치형 프로그램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보안상의 문제라던가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웹 1.0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웹 포탈을 구축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웹 1.0 시대에는 정보가 미디어처럼 정보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주체와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역할은 포탈이 수행하게 되고 소비하는 주체는 사용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포탈 운영자에 의해서 소수의 전문가가 생성한 그러한 지식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위 20%가 정보를 지배하는 그러한 파레토의 법칙으로 인터넷이 운영되었고 정보와 콘텐츠는 폐쇄적이었고 대부분 포털 위주로 운영되게 됩니다. 포탈상에서는 사용자가 본인의 의도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지 웹은 하이퍼링크 중심의 그러한 웹사이트 형태였습니다. 웹 2.0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의 소비의 주체로만 여겼던 그러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보 생성의 참여자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웹에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정보를 얻는 데 만족하였지만 이용자들은 웹 2.0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연계해서 전문가 수준의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처럼 이용자 참여를 통해서 웹의 지상 최고의 그러한 온라인 백과사전의 가치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1인 미디어의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방송국 PD도 될 수 있고 아나운서도 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웹 2.0 시대에서는 소수의 80%가 정보를 지배하는 그러한 롱테일의 법칙에 의해서 웹이 운영되고 있고
웹 2.0 사회에서는 소규모의 기업도 빅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러한 의견의 집합이 우수한 개인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는 집단 지성의 개념이 정보를 형성하게 되고, 콘텐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취미 생활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소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사용자가 발전되게 됩니다. 웹 3.0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터넷이 개인 비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포털 등의 검색어를 집어넣고 그걸 스스로 찾아서 웹페이지를 일일이 살펴보고 정보를 확보해야 했지만, 웹 3.0 시대에는 이용자들이 과거의 검색어라든지 검색 습관이라든지 온라인 이용 형태 등을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만을 알아서 뽑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웹 3.0의 웹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웹 3.0 시대에는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얼타임의 개념은 시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웹 3.0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인터넷, 웹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웹 2.0 시대를 넘어서서 웹 3.0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시대,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이 알아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잘하는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대. 자, 이런 시대 어떠한 변화가 올지 참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인터넷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사항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계정이라는 개념, 또 IP 주소라는 개념, 그리고 도메인 네임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려면 그 네트워크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 권한을 받는 것이 내가 그 네트워크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아이덴티티죠. 아이디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하려고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어떤 계약이 돼 있어서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계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려 하실 때 통신사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통신사의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통신사에서 여러분의 인터넷 접속료를 또 청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또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정이고요. 특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접속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이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자 할 때 각각의 그런 어떤 고유 그 아이덴티티를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을 주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어떤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계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제 공공 그런 그 영역에서 아무나 와서 계정 없이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망이나 이러한 그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계정을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만 집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죠. 또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접속을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인터넷 접속을 한다.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본다. 받아서 본다. 어디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내가 받아서 보는 것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 어떠한 주소를 가진 컴퓨터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런데 IP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IP 주소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그 지역별로 아주 뭉터기로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면은 그 지역의 또 통신사들이 그 주소들을 받아와서 자기 그 통신사와 계약을 하는 사용자에게, 그럼 내가 이만큼 주소가 있으니까 내 주소 중에서 네가 이렇게 접속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이 주소를 주마. 그러면 네가 이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패킷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럼 된다. 이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IP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닙니다. 205.212. 몇 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들끼리는 손쉽게 서로를 알아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그 정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해서 그 정보를 찾아보려고 할 때는 그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 숫자를 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면서 그 숫자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된 이름, 사이트 이름들이 등장을 했죠. 그것이 바로 도메인 네임입니다. 이런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이 특정한 기구에서 이제 할당을 하는데요. 이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체계가 있죠. 구조를 보시면 그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com, .net, .org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최상위 도메인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 2단계, 3단계 도메인으로 올수록 점점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o.kr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회사를 의미하고요. ac.kr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국내 대학,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하죠. HS의 경우에는 하이스쿨, 고등학교, MS, 미들스쿨, 그런 ms.kr, hs.kr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그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도메인을 관장하는 기구인데요. 그것이 바로 ICANN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ICANN이라고 하는 것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최상위 도메인을 이제 누가 관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기관입입니다. 이 ICANN에서 이제 관장하는 이 도메인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가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CCTLD, 국가 코드 도메인, Country Code Top Level 도메인이 있고요. 또 .com, .net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런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을 지칭하는 Generic TLD, GTLD 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그 국가 코드 도메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정 개인이 그 관리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그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r의 경우에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신 전길남 박사님께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개인이 위임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위임받은 이 개인이 다행히도 어떤 공공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나라 전산원에 맡겼다가 처음에는 카이스트에서 전산원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카이스트에서 맡았다가 그다음에는 전산원으로 넘겼다가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것을 관장을 하도록 인터넷진흥원 설립에 굉장히 큰 힘을 쏟았죠.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도메인을 관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국내에는 2004년에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수립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부,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도메인 관련 우리나라 KR 도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정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지만 KR 도메인 관장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암묵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서 공동으로 사실 이 도메인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알켄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이 도메인을 점점 더 많이 허용을 하면서 다국어 도메인, 그러니까 .kr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나타내는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한국을 썼을 경우에도 이것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인정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주소 체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인터넷 역시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오픈된 공통의 규약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인터넷 관련된 그 네트워크 관련 주요 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인터넷 관련 주요 개념으로는 우선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우리가 접속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웹서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클라이언트로서 그 웹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프로토콜,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통신 규약은 TCP/IP다. Transfer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미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건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러한 통신 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불행하게도 그 인터넷 사용 환경에 있어서 너무나 MS 중심,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특히 MS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초기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이 어떤 사이트에 접목이 돼 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런 액티브엑스 위주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주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10년 그 수치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한 60%, 또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브라우저가 한 40% 내외, 그리고 그 사이에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또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사파리라고 하는 브라우저, 이러한 그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사실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주의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외국 사이트에 갔을 때는 어떠한 것을 이용을 해도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뭐 어떤 그 예쁜 옷이 있으면 가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에 와서 국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아니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폐쇄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주의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자 하는 그런 운동이 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낀 그런 그 계기가 바로 그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사파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제공을 합니다.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안 열리는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X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플래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 그 애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건 전 세계적인 표준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 프로토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만 통하는 프로토콜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웹 2.0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열린 그런 플랫폼, 또 특히 웹 3.0으로 넘어가는 이 개인의 요구에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많은 서비스들을 공통적으로 어느 기기에서든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만의 그런 어떤 인터넷 환경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웹 환경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웹 3.0 시대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제 스마트폰 언급했었죠. 스마트폰 참 편리합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있건 이 정보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또 스마트폰이 가능하게 한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간에 어떤 그 제잘거리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트위터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인데요. 가장 각광받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트위터 라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바마, 이회수, 박중훈, 드렁큰 타이거. 서로 다른 분야의 인물들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위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위터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 홈페이지의 친구 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140자 내외의 단문 메시지로 주고받는 트위터식 소통. 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창구, 트위터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양한 경제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여의도의 한 방송국. 이곳에서 방송 모니터에 열심인 이분. 그는 이곳의 제작 본부장입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바쁜 최남수 본부장. 그런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가급적 자기 실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올리고 그다음에 바이오그래피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기 직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내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카운트,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계정, 자기 계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제 팔로우라는 일종의 일촌맺기? 뭐 비슷한 걸 이렇게 맺어 나가다 보면 자기랑 주로 대화하는 상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연령 불문, 성별 불문. 트위터 세상의 불특정 다수들은 인생의 조언자이자 마음 편한 대화 친구들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화하고 온라인에서 대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개 다 소통의 창구인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다 그러면은 되게 직업적 관계에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학연, 지연에 의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 살아가면서도 되게 보면 자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트위터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생각과 감성을 그냥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의외로 현실에서 없었던 공동체성 같은 거를 느끼고 그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더 그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엮이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트위터라는 거는 그 옛날 마을의 그 우물가, 그 온라인 우물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옆집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건넌 마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트위터를 매개로 한 낯선 이들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제가 보도본부장으로서 실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관리, 그다음에 업체에 계신 분, 임원들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트윗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신 분들은 전혀 달라요. 그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안 맞는 분들하고도 토론을 하죠. 생각이 틀리면 네 생각 틀렸다, 난 네 생각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핫하게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 트윗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화가, 의사, 외국에 계신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영어교사, 그 다음에 IT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책을 내서 책을 가지고 트윗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2시간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면 뭐 삼성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홍콩에 있다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전혀 직업적인 관계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생각이 통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킹의 질이 달라져요. 트위터를 시작한 이후 트위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그. 트위터의 세계는 그에게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 뜨고 일어나면 이메일을 체크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하고 동침을 한다고 그러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열어서 트윗을 열어서 열어보면 이제 간밤에 들어온 소식들이라든가 그 트윗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침 인사 나누고 그리고 회사 나와서는 이메일 좀 보다가 뉴스 보다가 중요한 게 있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던져보고 또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걸 얻기 어려우면은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 진짜 답들이 금방 와요.
그래서 생활이, 그러니까 정보를 넣는 소스가 트윗으로 많이 바뀐 거죠. 제가 대화하는 그런 통로에서도 트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스가 돼버린 거예요. 생활의 아주 일부가 돼버렸어요. 트위터를 통해 무한대로 확장되는 소통 창구. 블로그보다 쉽고 미니 홈피보다 즉각적이며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을 가진 트위터가 현대인들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의 미투데이와 같은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트위터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참 어떻게까지 인터넷이 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송신자이면서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트위터를 하면서 저도 송신자가 되고 저도 수신자가 됩니다. 또 비동시성,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해 놓는 시기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시기가 같지 않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켜놓고 있으면 나한테 금방 들어오지만 내가 그 트위터를 켜놓고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것을 키면은 그제서야 저한테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틀 때만 오니까 비동시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원적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서로 텍스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또 소개하고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 참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서비스 중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서 국제적인 이용 환경과 동떨어진 국내 표준 또는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표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준이 굴레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이 표준이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표준, 자율,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특성, 또 대략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그 생방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이 인터넷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미디어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터넷의 미디어적인 성격,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은 인터와 네트워크의 준말로 전 세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인터넷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목적에 의해 개발된 아파넷이 시초이며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가 1993년 상용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넷은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국방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가 아주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주요 개념으로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개별적 이름을 의미하는 계정과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부여받는 고유한 주소인 IP 어드레스, 그리고
영문으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네임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으로는 누구나 성수신자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성과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동시성, 개인과 타자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원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성과 참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